이 페이지 변이로 갑시다. 여러분 자꾸 딴짓 할래? 변이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그것 말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종에 속하잖아요. 우리 다 같은 종이에요. 우리 다 같은 종.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다 다르게 생겼죠? 맞습니까? 이게 변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변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인간이라는 종인데 다르게 생겼잖아요. 같은 종인데도 겉모습이 조금씩 달라. 이게 변이야. 예를 들어 얼룩말. 자, 똑같은 얼룩말이야 다. 근데 얼룩말 줄무늬가 조금씩 달라. 이런 게 변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인데 조금씩 다르다. 완전 똑같진 않더라. 같은 종이라고 해서 이런 걸 변이라 그런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다 다르게 생겼어? 뭐 때문에? 유전자. 그쵸. 우린 지금 알죠. 우리가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다. 서로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변이라고 표현하면 보통은 유전적 변이를 의미해요. 유전자를 다르게 갖고 있어가지고 다 다르게 생긴 보통은 이걸 의미하는데 원래 유전자에 의한 변이가 아닌 것도 있기는 해요. 자, 태어난 이후에 내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변이도 있긴 있어요. 유전자랑 상관없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칩시다. 얘네는 유전자를 100% 똑같이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치만 얘네가 10년, 20년 자랐어. 모든 것이 1%도 다르지 않고 100% 똑같을까? 키도? 몸무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얘네 유전자가 100% 똑같을 텐데 왜 완벽하게 모든 게 똑같진 않을까? 이거는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랑 관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면 이거를 환경적 변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 비유전적 변이라고도 부르고 환경적 변이라고도 부르고 후천적 변이라고도 부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유전자하고 관계없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거. 근데 우리가 요 단원에서 변이 그러면 다 유전적인 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전적 변이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럼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유전적 변이는 자손한테 다시 물려줄 수가 있는 거야. 내 유전자에 새겨져 있거든.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어? 없어? 없어.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야. 내가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갈아엎었어. 그럼 내 애가 겁나 이쁘게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유전적 변이잖아요. 내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요 단원에서 나오는 변이는 대부분 이제 유전적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종인데도 유전자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봐요. 내한테 형제가 있어. 똑같은 부모님이 낳았는데도 다르게 생겼어.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어버이한테서 나오는데도 유전자를 다르게 갖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 유전적 변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돌연변이. 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돌연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뭐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뭐 자외선을 받았다 아니 방사능에 노출됐다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그냥 자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 정보에 변이가 생겨갖고 돌연변이 일어나는 경우 하나. 자, 그리고 사실은 돌연변이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다 그렇다고 돌연변이는 아니잖아요. 왜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게 될까? 같은 어버이가 나와도 어떻게 다 다른 자식이 나올까? 거의 다 왔는데.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우 너무 길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보자고요. 유성생식이 뭐예요? 요새같이 뭐라고?
그럼 유성생식의 반대말은 뭐야? 무성생식이잖아요. 무성생식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유성생식은 그냥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데? 이제 성적 그런 게 있는 채로 나오는. 유성, 암수가 있는 거예요. 유성생식은 암컷, 수컷이 있어서 암컷 반, 수컷 반 받아서 나오는 게 유성. 그럼 무성생식은 뭐야? 성이 없어. 어떻게 나와? 나 혼자 낳는 거야. 나 혼자. 뭔 얘기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무성생식은 나 혼자 낳는 거야. 우리는 무성생식 못하지.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달팽이. 달팽이도 무성할 수 달팽이는 무성이 아니라 서로 수정을 시켜주는 거고, 내가 암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쟤도 암수 역할 다 할 수 있고 나도 암수 역할 다 할 수 있어서 내가 쟤를 수정시켜주고 쟤도 나를 수정시키고 크로스로 이게 되는 애들이 달팽이고, 그냥 양성인 거고요. 무성은 정말 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봄에 개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개나리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 가지를 하나 뚝 꺾어요. 그 다음에 땅에다 푹 꽂아봐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뿌리 나오고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새로운 개나리 나무가 돼요. 그러면 이 개나리 나무는 꺾기 전에 개나리 나무랑 유전자가 100%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 혼자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반씩 받았잖아요. 이런 게 유성이라고요. 유성과 무성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럼 유성은 여기서 반 저기서 반을 받으니 어떤 걸 받을 건가가 이제 복불복인 거예요. 랜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엄마 아빠의 생각을 해봐라. 우리 염색체가 몇 개니? 아저씨 자지 말고 나 얘기 시작한 지 5분 됐어. 우리 염색체 몇 개야? 중3 때 배우잖아. 23개. 23쌍. 46개잖아요. 그럼 46개 중에 아빠한테 23개 받고 엄마한테 23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아빠한테 46개 중에 어떤 거 23개 받을지 랜덤이에요. 마찬가지 엄마한테도 엄마 46개 중에 어떤 거 23개 받을지 랜덤이라고. 그러면 이게 조합이 겁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이 여러 자식을 낳아도 다른 애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진짜 극악의 확률로 똑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확률상으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확률이라 거의 0에 수렴. 거의 0. 막 수백만 분의 1 이런 수준의 확률이라서 내가 애를 수백만 명 낳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유성생식이란 말 그대로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케이스를 말해요.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서. 무성생식이랑은 달라요. 만약에 이 말을 무성생식으로 바꾸면 무성생식에서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왜 나 혼자 낳는데 100% 내가 주는데 어떻게 조합을 내, 그죠? 그러니까 나랑 무조건 똑같은 애가 나오잖아요.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변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 유성생식을 해서 네 거 반 내 거 반 이렇게 받을 때는 어떤 거 반 줄지가 복불복이니까 다양한 애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암수가 만나서 네 거 반만 주는데 복불복으로 줬어.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애들이 다 똑같은 유전자를 만약에 가졌다. 인간이. 우리처럼 다 다른 유전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면. 사실 무성생식하는 애들도 많아요. 식물 중에서는 줄기나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다 무성이잖아요. 나 반 잘라서 2마리 되고 또 반 잘라서 4마리 되고 다 무성인데, 그럼 무성생식도 장점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거거든요. 무성생식의 장점은 뭘까? 내 거랑 똑같은 걸 받아. 빨라요. 빠르고 쉬워요. 굳이 2개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빠르고 쉬워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겁나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100% 내 좋은 유전자를 다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단점이 뭐야? 무성생식의 단점.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전염병. 그죠? 전염병 같은 거에 취약해요. 뭐냐면 유전자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환경이 바뀌어갖고 약한 부분이 불리한 환경이 된다? 다 죽는 거야, 한 방에. 살아남는 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이 획가닥 바뀌었어. 우리 전에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 전 인류가 한 방에 다 죽진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멸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무성생식은 빠르고 간단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100%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멸종하기도 쉽습니다.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반면 유성생식은 멸종이 잘 안 된다. 다양하니까. 오케이. 자, 다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 두 가지 뭐하고 뭐? 돌연변이랑 유성생식에 의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 두 가지가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연선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자연선택이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벌레가 여러 마리 살았는데 초록색이네 파란색이네 막 이런 벌레가 징그러 이런 꿈틀이들이 몸 색깔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얘네 다 같은 종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 몸 색깔이 다르죠? 이게 뭐라고요? 같은 종인데 몸색이 달라? 이게 변이에요. 얘네 몸 색깔이 지금 변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형질이 다른 걸 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형질이 달라? 이게 변이에요. 자, 근데 새가 벌레를 잡아먹을 건데 이 벌레들이 나뭇잎에 살아. 초록색 벌레는 눈에 잘 안 띄네? 파란색 벌레는 눈에 겁나 잘 띄어. 그럼 새가 뭘 먹겠냐? 파랑벌레를 많이 먹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흘렀더니 벌레들이 다 초록색만 남았더라. 자, 새가 야 나는 초록색이 싫어 파랑만 골라 먹어야지 이래서 파랑을 먹은 거야 일부러? 아니잖아요. 그냥 새는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애를 잡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초록색이었던 애들이 우연히 환경에 유리하여 살아남은 거죠. 이해했냐고요? 자연적으로 얘네만 선택돼서 남은 거잖아요. 억지로 초록만 남긴 게 아니라 이런 걸 자연선택이라고 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걔네가 환경에 유리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얘네들이 이런 초록색 나뭇잎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물에 사는 애벌레였다고 생각해봐. 물에 사는 애벌레였으면 누가 눈에 잘 떴겠어? 초록색이 잘 떴겠죠? 그럼 초록색이 없어지고 파란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그냥 우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연히. 자, 초록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초록색 유전자가 파란 유전자보다 더 우수해서 살아남았나 보다. 맞아, 틀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남은 유전자가 우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걔가 이 환경에 유리했던 거야. 우연일 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자연선택이에요. 우연히 저놈이 유리해서 우연히 저놈만 살아남았어. 환경이 달랐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이런 걸 자연선택이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 자연선택 실험이 대부분 학교에 다 있어요. 이건 무언 실험이야? 과자 실험이네. 자, 빨강, 노랑, 초록색 과자를 빨강 종이 위에 쫙 늘어놓고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자마자 눈에 띄는 과자를 집어먹는 거예요. 과자 맛있어요. 저 술안주잖아요. 확 찢어 먹는 거예요. 자,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색깔 과자가 제일 많이 남게 해요? 애들 일부러 핑크색만 골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험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자연선택이 아니잖아요. 진짜 감고 있다가 뜨자마자 보이는 걸 집어먹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무슨 색이 제일 많이 남는다?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밑에 깔린 도화지 색이 빨강이 아니었어. 초록이었어. 그럼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걔가 그 환경에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해하였습니까? 웃기지 마. 그리고 이게 색깔마다 맛이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요? 여튼 이런 게 자연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연선택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딱정벌레. 이 봐라. 딱정벌레가 몸 색깔이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얘네 사는 동네를 봐봐. 흙이 색깔이 어떠냐면 하였단 말이야. 흙이 하얀 동네에 살았어. 자, 천적이 와서 딱정벌레 잡아먹어요. 어느 색 딱정벌레가 살아남기 유리했을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차이 있다고. 동물한테는 있다고. 자, 밝은 놈, 어두운 놈 누가 살아남기 유리했을까? 밝은 놈. 밝은 놈이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밝은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을 텐데 어느 날 산불이 나버렸네? 땅이 시꺼매졌어요. 자, 이때부터 누가 유리해져요? 까만 놈이 유리해지죠?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까만 딱정벌레 수가 다시 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 딱정벌레가 많았는데 산불이 난 이후에 까만색이 늘었대요. 이게 뭐죠?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꾸니까 유리한 놈이 달라져 버린 거지. 이해했어요?
자연적으로 유리한 놈만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억지로 얘만 살아남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요 항생제 내성세균은 시험에 100% 나와요. 진짜 중요해요. 자, 얘네가 다 세균이에요. 근데 초록색 세균, 보라색 세균의 차이가 뭐냐면 보라색은 항생제의 내성이 있어. 얘들아,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이니? 세균 죽이는 약. 근데 항생제의 내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쟤는 세균을 써도 쟤는 항생제를 써도 안 죽어. 그럼 쟤는 왜 안 죽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성을 갖게 된 거야? 유전자가. 그죠. 이거야말로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내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성이 있는 애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건 돌연변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보시면 내성이 없는 애가 그래도 훨씬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항생제를 안 먹었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갔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항생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누구만 죽어요? 내성이 없는 애가 많이 죽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흘렀더니 내성이 없는 애보다 있는 애가 더 많이 살아남았어. 이 상태에서 항생제 또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완전 내성이 있는 애만 남아요. 자, 이때부터는 항생제를 먹어도 병이 안 낫는 거죠. 이게 내성이에요. 이해돼요? 자, 지금 보세요. 항생제를 계속 썼더니 누가 자연 선택되었어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만 살아남아 자연적으로 선택되었죠.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약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내성이 있는 애만 나중에 살아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튼 중요한 건 자연 선택이에요.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난모양 적혈구.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뭘까요? 정신 차리고 얘기해봐.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 이거 단백질 하나가 바뀌어서. 맞긴 맞는데 이번 기말고사 그죠? 이번 기말고사에 이거 나온 적 있을 거예요. 원래 적혈구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둥글둥글.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겨야 되죠.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이 적혈구의 역할이 뭐예요? 피를 운반해요. 피를 운반해요? 산소를 운반하죠. 우리 피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적혈구가 저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초승달 모양, 이 난 모양이라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만드는 사람을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적혈구 모양이 저렇게 초승달처럼 되다 보니 쟤는 일단 산소하고 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산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고, 그 다음 우리 손끝 발끝에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되게 가늘어요. 적혈구 한 개, 두 개 정도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다 이거지, 굵기가. 근데 적혈구가 저렇게 초승달처럼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좁은 혈관을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걸려갖고 터지고 혈관 벽에도 걸려가지고 혈관을 파괴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이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유전적 병인데 희귀한 병이에요. 뭐 이제 몇만 명에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이렇게 걸리는 비율인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만 가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비율이. 다른 대륙에서는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오는 비율인데 저기만 가면 막 5천 명에 한 명, 6천 명에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왜 아프리카에만 이 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게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냥 유전자병인데 왜 여기에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자, 이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면 한 가지의 특징이 생겨요. 어떤 특징? 웃기지 마. 말라리아의 저항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말라리아가 어디서 걸리는 병입니까? 아프리카 풍토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의료 환경이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약을 쓰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말라리아는 걸리면 그냥 죽었다 해야 되는 병인 거야.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가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보통 이제 모기가 옮긴다고 하잖아요. 모기가 나를 물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그럼 내 피 속에 말라리아 알이 들어와요. 알.
이 말라리아는 세균성 질병도 아니고 바이러스성도 아니고요. 말라리아 벌레에 의한 질병이에요. 이 알이 내 피 속에 들어오면 얘가 내 피 속에서 부화를 해요. 말라리아 걸린 사람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피 속에 벌레가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긴 벌레가 헤엄쳐 다니는 게 보여요. 그거에 의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 벌레가 막 헤엄쳐 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적혈구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적혈구를 파괴시켜요. 얘가 적혈구에 달라붙어서 가가 먹어요. 적혈구가 막 터지거든요. 이게 말라리아예요. 근데 요 말라리아 유충이 이 난 모양 적혈구에는 붙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지만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도 안 죽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랑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는 것 중에 뭐가 살아남기에 유리했겠습니까? 말라리아는 걸리면 100% 죽어요. 근데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존나 힘들지만 죽지도 않아. 그럼 뭘 선택할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아프리카에서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상대적으로 살아남기에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대륙의 다른 아프리카가 아닌 동네 사람들보다는 많이 살아남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자식도 많이 낳아서 그 유전자를 많이 물려줬겠죠. 지금도 난 모양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이해했습니까? 왜? 그 동네에서만큼은 환경이 얘한테 유리했으니까. 이게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이에요. 이해했어요?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 환경에선 그게 유리해서. 알겠어? 이런 게 자연 선택이다. 어렵지 않죠? 예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요 자연 선택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다윈인데, 여러분 여기 진화가 있어요.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의 모습이 변하는 걸 말해요. 아까 전에 변이도 생물의 모습이 서로 다른 걸 변이라고 불렀잖아요. 진화와 변이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 변이는 같은 자식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자식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 그럼 이거 변이에요. 근데 진화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갖고 쌓여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 이게 진화인 거지. 오케이? 자, 요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한 사람이 다윈이었어요.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어땠냐면 제일 유명한 게 기린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기린이 다 목이 길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도 기린이 전부 목이 길었을까요? 다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옛날에는 기린들도 목 길이가 다양했다. 사람마다 다 키가 다른 것처럼 기린들도 목 긴 놈, 목 짧은 놈, 중간 놈 다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기린이 너무 많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 동네에 기린이 너무 많이 살아. 자, 먹이가 부족해요. 그럼 지들끼리 경쟁을 시작합니다. 먹이를 가지고. 근데 뭐가? 이 기린마다 목 길이가 다양한 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변이죠, 변이. 이건 그냥 변이에요. 근데 먹이가 부족한 환경이 되었어요. 긴 놈과 짧은 놈 누가 유리했을까? 긴 놈이 유리하죠. 왜? 대가리가 되니까 안 보이시니까. 꼭 그렇게 없어 보이게 표현해야겠어? 자, 목이 길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다. 목이 짧은 애보다 살아남기에 유리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 애들 밑에 먹기 힘든 거 바닥을 못 먹는 거 아니, 기린은 목이 이렇게 기니까 기린이 그렇다고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말처럼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무에 있는 걸 뜯어먹는데 낮은 데 거 높은 데 거 다 먹는 놈하고 낮은 데밖에 못 먹는 놈 중에서는 둘 다 먹는 애가 유리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목이 긴 애가 유리하니까 목 짧은 애들은 조금씩 도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목 긴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목 긴 유전자만 남아서 지금은 짧은 유전자가 다 사라졌다. 그럼 원래는 목이 길이가 여러 종류인 기린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목이 다 긴 놈만 살아남았다. 종이 바뀐 거예요. 진화한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자, 이 과정을 다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1. 과잉 생산. 너무 많이 태어났어. 먹이가 부족해. 근데 그 중에 목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었다? 변이가 있었어. 지들끼리 뭘 했어? 먹이를 가지고 생존 경쟁을 했지. 그랬더니 목 긴 놈이 유리했어. 아니, 누가 억지로 가갖고 야, 목 짧은 놈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에 유리한 놈만 살아남은 거죠.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목이 긴 애가 자연적으로 선택돼서 나중에는 전부 목 긴 놈만 남아서 목 긴 기린으로 진화해버렸어. 이게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다윈 전에 진화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생물이 진화했나?를 주장한 건데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지만 다윈이 최초의 진화론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있다. 왼쪽에 조그맣게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는 걸 원래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 자연 선택설보다는. 용불용설이 뭘까요? 이게 용은 사용한다.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하는 기간은 점점 진화해서 발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기간은 점점 퇴화해서 사라진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린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날에 기린은 원래 목이 다 짧았어. 근데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은 거야. 어떻게 했을까? 목을 막 잡아 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목을 많이 써서 목이 길어졌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용불용설이에요. 팔에 못 들게 하는 그 구조 그런 느낌이죠. 목을 자꾸 길게 했더니 길어졌다는 느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용불용설 지금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의 용불용설은 인정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렇게 크고 싶으면 다리 늘리는 거죠. 이게 유전이 안 돼. 그렇죠. 유전이 안 돼요, 이건. 기린이 목 짧게 태어나서 목을 계속 빼가지고 길어졌다고 개 새끼도 길게 나올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지금 인정을 안 받는 이유는, 못 받는 이유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즉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한테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다른 말로 획득 형질이라고도 불러요. 후천적으로 내가 얻은 거예요. 목을 자꾸 써서 획득 형질. 이건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 안 된다. 이해했습니까? 원래 최초의 진화론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자, 다윈의 자연선택 설도 사실은 봐봐라. 자연선택 법칙이 아니잖니? 자연선택 썰이잖아, 썰. 왜 법칙이 아닐까? 인정 그때 못 받은 이유가 좀 있었어요. 비판점. 이 자연선택설의 문제점이 뭐냐? 한계.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는데 1. 야, 기린의 목 길이가 다양했다고? 왜? 왜 기린이 목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유를 알죠? 왜 그런 거야? 유전자가 다르니까 변이가 일어난 거지. 문제는 다윈이 살던 이때 시절에는 아직 유전자에 대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야, 왜 목 길이가 다양하냐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야, 다윈이. 즉, 다윈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계점 1번. 유전자를 몰라서. 이해되죠? 그리고 야, 그럼 목 긴 놈만 살아남았어? 그 목 긴 게 어떻게 자손한테 전달되냐?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원리도 설명을 못했어요. 당연하죠. 유전자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선택 설이다. 라마르크 학설이 뭔지 알아요? 학설이요? 용불용설. 이 용불용. 라마르크.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자연선택설이 실제로 나타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사실은 이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만들어낸 게 요 갈라파고스 가서 핀치새를 연구하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 핀치새가 뭐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에만 사는 새인데요. 군도가 뭐냐?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동네예요. 섬과 섬 사이는 이제 바다고. 근데 이 섬에 사는 핀치, 요 섬에 사는 핀치, 저 섬에 사는 핀치가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섬마다. 아니 왜 섬마다 핀칫의 부리 모양이 다르지? 자, 다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던 땅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여러 개의 섬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한 덩어리였던 시절에 핀칫에는 당연히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시절에 살던 핀칫에는 부리 모양이 다 다양했죠. 왜? 그거 우리 다 다르게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얼룩말, 줄무늬가 다 다른 거랑 똑같아요.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니까 부리 모양이 다 완전히 똑같진 않았단 말이야. 그 핀칫애들이 같은 종이지만 부리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섬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자, A라는 섬에 살게 된 핀칫새는 A 섬에는요 벌레가 많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핀칫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부리 모양이 다양했겠죠. 처음에는 그 중에 벌레 잡아먹기에 가장 좋게 생긴 부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 걔가 자연적으로 선택되어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시간이 흘렀더니 여기는 벌레 잡아먹기 좋은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칫새만 남았죠. 그리고 B섬은 예를 들어 나무 열매가 많았다. 자, 저 섬에 사는 핀칫새들은 나무 열매 따먹었다 칩시다. 그럼 다양한 부리를 가지거나 애들 중에 열매 먹기 좋은 모양으로 생긴 애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섬에는 열매 먹기 좋은 핀칫의 부리 모양만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각 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에 맞는 놈만 지금 살아남아서 이제는 요 핀칫의, 이 핀칫의, 저 핀칫새가 다 종이 다른 핀칫새가 돼버렸어요. 이해했습니까? 원래는 처음에 같은 종이었어요. 같은 종인데 부리 모양이 그 안에서 그냥 조금씩 다른 애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환경에 맞춰가지고 완전 다른 핀칫새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부리 모양이. 이해했습니까? 이게 무슨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해했냐고? 잘 때야 지금? 자,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 핀칫새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들어봤나? 그 공업 암화라고. 그 뭐더라? 아이씨, 나방, 흰나방, 검은나방 몰라요? 흰나방, 검은나방?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영국의 어느 지역에 숲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숲의 나무들은 나무 줄기 색이 밝은 색이었어요. 줄기가 하얀 나무들이 있어요. 뭐 자작나무 이런 애들. 근데 이 나무 줄기에 붙어서 사는 나방들이 있었어요. 나방들이. 근데 이 나방이 색이 어두운 애가 있고 밝은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나무 줄기 색이 하얘요. 그럼 색이 밝은 나방, 어두운 나방 중 누가 눈에 잘 띄어요? 어두운 나방이 잘 띄겠죠? 참새가 나방을 잡아먹는데 어두운 나방이 눈에 잘 띄니까 쟤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네에는 거의 흰나방만 남았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동네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공장이 들어와갖고 공장이 막 매연을 내뿜어갖고 자, 나무가 시꺼매진 거예요. 이젠 누가 눈에 잘 띄어요? 하얀 나방이 눈에 잘 띄네요. 참새가 하얀 놈만 먹었어요. 나중에 이 동네에는 까만 나방만 남았어요. 환경이 바뀌었더니 유리한 놈이 달라졌다. 자연 선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시에 해당해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 앞장만 좀 채워보자고요. 생물이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이 바뀌었어. 뭐라 그래? 진화. 오랜 시간이니까 진화죠. 오랜 시간이니까. 그리고 같은 종인데 조금씩 달라. 이게 변이에요. 진화하고 변이의 차이를 알겠죠? 변이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유는 유전적 변이. 사실 변이에는 유전적 말고 아까 무슨 변이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도 유전적이잖아요. 유전적인 변이 말고 환경에 의한 후천적 변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변이 그러면 유전적인 변이인 걸로 일단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죠? 자, 그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크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이 있다.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천적, 환경적 요인인 건데 유전적 요인 두 가지가 우리 배운 그거예요. 1번 돌연변이,
2번 아까 긴 거 뭐라 그랬죠? 유성 생식에 의한 생식 세포의 무작위 조합입니다. 다양한 조합, 무작위 조합, 무작위 너무 어렵나요? 다양한 조합 이렇게 쓰죠. 암수가 만나서 랜덤으로 주니까 다양하게 나왔다. 이 소리를 어렵게 쓴 거예요, 지금. 응? 됐죠? 자, 그럼 비유전적 요인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먹이도 있을 수 있고요. 핀치새처럼 먹이가 달라지니까 부리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후에 의해서 왜 여러분 똑같은 여우지만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는 색깔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뭐 날씨가 달라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자, 자연선택설의 과정. 첫 번째 자연선택설. 너무 많이 태어났어. 뭐라 그랬죠? 과잉생산. 근데 그 중에 모양이 다 조금씩 달랐다? 변이가 있었어요. 자, 지들끼리 뭘 합니까? 먹이가 모자라 경쟁합니다. 생존 경쟁. 경쟁했더니 그 중에 유리한 놈이 자연적으로 살아남았어. 일부러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연 선택되었다. 아이고 씨. 자연 선택. 그래서 살아남은 놈이 나중에 새로운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진화된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이거 한계점이 두 가지 있었죠? 이 사람 뭐 설명 못했어요? 변이의 원인을 설명을 못했어요. 왜 변이가 일어나냐? 원인 설명을 못했고 또 뭐 설명 못했다고요? 부모의 형질이 유전자란 표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유전자를 몰라서 그래요. 됐나? 자, 그 다음 항생제 내성세균 좀 보세요. 자, 기억하고 니은 중에 딱 봐도 누가 내성 있는 애예요? 니은이죠. 그럼 봐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변이이다. OX. 그죠? 내성 있다? 없다? 다 변이에 속해요, 이거. 알겠습니까? 둘 다 변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항생제를 자꾸 썼더니 이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누가 유리했던 거야? 내성 있는 놈이 유리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자연 선택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래요? 항생제를 일단 항생제를 써야 유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였는데 내가 한 번도 항생제를 안 썼어요. 그럼 내성세균이 더 많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성이 없는 애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자손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얘네가 많을 거예요. 항생제를 썼다는 항생제가 있다는 환경이 돼야만 제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쵸? 그래서 항상 항생제가 사용이 되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항생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서 뭐 된 거예요? 자연 선택되는 거죠.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으면 자연 선택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 자연 선택설 내가 예시 겁나 많이 말해줬어요. 뭐뭐뭐 나왔습니까?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칫의 부리 모양. 또 애벌레. 애벌레는 그냥 하나의 그림 예시였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본 예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해줬잖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빈혈증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어디에 많다? 아프리카에 많아진 거. 자연 선택이 된 거죠.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렸다. 그냥 걸렸다까지는 자연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걸렸다는 뭐예요? 그냥 그건 돌연변이에요. 내가 돌연변이 하나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 돼서 남모양 빈혈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걸렸다까지는 그냥 돌연변인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사람이 아프리카에 유난히 많더라. 이게 자연 선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물 다양성. 진짜로 참 다양하거든요. 어깨 이목구비가 다양하거든요.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 1번 유전적 다양성인데 유전적 다양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 같은 종인데도 다르게 생겼어. 이게 생물 다양성이에요. 우리 지금 한 거.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가 달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 그래. 그럼 봐봐.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뭐가 좋다고요, 아까?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뭐가 좋은 거다? 다 유전자가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멸종한다니까요.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멸종이 잘 안 돼요. 이 말을 요 밑에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여긴 당연한 얘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여기를 비춰주세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멸종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분명히 바뀐 환경에 유리한 놈이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멸종이 잘 안 되죠. 한 놈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종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양성은 종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은 뭐가 다를까? 그냥 생물 자체가 다른 거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은 봐봐. 다 같은 종류의 생물. 종류는 같은데 그 안에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 게 유전적 다양성인 거고요.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류 자체가 다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 오케이?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하고 종다양성 중에 누가 더 큰 범위냐 이거지. 종다양성이 범위는 더 큰 거예요. 뭐 그러면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는 다른 종류인가요? 그럼요. 근데 같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종인데 유전적으로 달라서 같은 종 안에 다시 세분화가 돼 있는 거야. 아종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3쪽으로 가보면 종다양성이 있어. 종다양성은 어떤 한 지역의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끼리에서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냐고, 종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류가 얼마나 많냐예요. 차이를 알겠어?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얼마나 많냐.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은 멸종 안 되려고 다양할수록 좋은 거였다면 종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종이 다양할수록 뭐가 좋아요? 어떤 한 생태계에 종이 다양해. 그럼 종류가 몇 개 없는 것보다 뭐가 좋아? 먹이사슬. 좀만 더 해봐. 먹이사슬 뭐? 다 왔어요. 그거지 그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생태계에 풀이 있어. 풀을 누가 먹었냐면 메뚜기가 먹었단 말이야. 응? 생태 그물. 거의 다 맞았어. 자, 이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었어요. 근데 이 생태계에는 딱 이 네 종류의 생물밖에 안 산다고 칩시다. 내가 약을 뿌려갖고 메뚜기가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구리 다 없어지고 뱀 다 없어지고 생태계 아작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에 종이 다양해서 메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럼 개구리가 딴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없어져도 개구리는 딴 거 먹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 이 생태계가 아작이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어? 개구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개구리 말고도 다른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있어야죠. 이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우리 이런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먹이 사슬은 단순한 게 좋은 거, 복잡한 게 좋은 거. 복잡한 게 좋은 거거든. 복잡해야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걸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생태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높을수록 멸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종 다양성은 높을수록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되는 거고. 됐나? 그리고 생태계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생태계가 하나만 있겠냐? 예를 들어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갯벌 생태계 이런 식으로 생태계도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걸 생태계 다양성이라 그래요. 그럼 봐라. 하나의 생태계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의 생물 중에서도 같은 종 안에는 다시 유전자가 다양한 게 좋아. 그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 뭐가 제일 범위가 큰 거야? 생태계 다양성이 제일 범위가 큰 거예요. 그 다음이 종 다양성, 그 다음이 유전적 다양성. 이 세 개 다양성을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생물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도 많지 않겠어요? 아니, 숲 생태계만 있는 것보다는 숲 생태계, 갯벌 생태계, 바다 생태계에 있는 게 생물이 더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이거는 종 다양성 그림인데 얘들아, 가 좀 봐. 여기 지금 나무가 몇 그루 있냐면 총 몇 그루야 이게? 뭐 여튼 가와 나의 똑같은 수의 나무가 살아요. 자, 총 20그루네요. 근데 보세요. 가와 나의 나무의 그루 수는 20그루로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숲이라고 할까요? 가가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약간 그 나무의 종류가 다양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사실 나무 종류는 둘 다 네 종류로 같아요. 종류는 둘 다 네 종류로 똑같거든요, 가나가. 근데 우리는 가를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숲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비율.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한 그루에 몰빵이 돼 있잖아요. 비율이 불균등하죠. 얘네들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비율이 균일하죠. 이게 얘도 네 종류, 쟤도 네 종류, 종류는 같아도 한쪽에 몰빵돼 있으면 이건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골고루 퍼져 있어야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르게 분포할수록. 응? 자, 근데 문제는 이 생태계,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내가 지금부터 생물 다양성이라 표현하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우리한테는 뭐가 좋냐?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쓰고 이런 것도 많지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원을 어디서 얻어요? 자연에서 얻어요. 근데 뭐 땅에서 철광석을 캤어. 이렇게 무생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생물, 살아있는 생물들한테서 얻는 자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죠? 과일. 음식, 그죠? 음식은 일단 살아있는 생물들한테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도 지금이야 공장에서 이렇게 합성 섬유를 만들지만 옛날에 옷 만들어 입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 그 진열이 양털. 양털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에서 줄기를 엮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자연에서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전부 통틀어 생물자원이라 하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도 많아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식주, 일단 이거 다 대부분 생물한테서 얻거든요. 지금도 생물한테 얻는 거 많아. 여기 모카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양털이라든가, 아니면 누에고치, 거기서도 실 나오잖아요. 그죠? 실크. 이렇게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옷 재료들도 있고, 당연히 음식도 생물로부터 얻고, 집도 옛날엔 다 나무로 지었죠. 이거 다 생물로부터 얻은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냐면 의약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신약을 개발할 때,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병의 약을 만들어야지 막 합성해가지고 뿅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은 뭐라고? 이걸로 심하다고. 그래? 그럼 의약품 재료를 어떻게 얻는데? 그렇게 복잡하던데요. 자연계에 동물이나 식물 안에 존재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아주 많이 샘플을 뽑아가지고 쫙 늘어놓은 다음 이 중에 약이 될 만한 걸 골라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걸 이용해서 보통 약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뭔가 존재하는 자원이 많아야 만들 수 있는 약이나 이런 것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만든 약 아스피린. 아스피린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스피린 어떻게 만들었어? 버드나무 껍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해열 진통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면 옛날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요. 벗겨갖고 이 껍질을 물에다 달여요. 탕약으로 달여갖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열이 내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버드나무 껍질에 해열 성분이 있어서 달여 먹었어. 물에 달이면 그 해열 성분만 쏙 빠져나오겠냐? 쌀데기 없는 것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 다음 맛이 너무 없어. 너무 쓴 거야. 먹기도 힘들어. 그러면 딱 해열 성분만 쏙 뽑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 열 내리는 성분만 쏙 뽑아서 약으로 만든 게 아스피린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 중에 얘는 좀 외우셔야 돼요. 버드나무 껍질에 뭐가 들어있냐면, 껍질에 아스피린. 아니라고,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살리실산. 이게 그 해열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살리실산 자체가 약간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열은 내리는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쏙 뽑아다가 독성을 조금 낮췄어요.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맨날 요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만든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왜 중요하냐? 얘는 인류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자연에서 원하는 성분만 쏙 뽑아서 만든 최초의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근데 이 아스피린 지금도 먹잖아요. 최초의 약인데. 타이레놀이라는 성분이 완전 다른 거야, 아저씨. 이 아스피린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독성도 없어서 완전 애기들한테도 쓸 수 있고요. 이거 최초의 의약품이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그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었던 건 원래 살리실산. 근데 독성 있어? 살짝 독성이 적은 걸로 바꿨어. 아세틸 살리실산. 이걸로 만든 게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된다는데 그냥 이런 건 읽어보세요. 뭐 조팝나무라고 여기 초여름에 하얗게 꽃 피우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 치료제 뭐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요거 나옵니다. 항생제의 원료 푸른 곰팡이. 그렇죠. 예, 페니실린이죠.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성분으로 만든 페니실린. 자, 얘는 왜 중요하죠? 최초의 항생제라서 중요합니다. 최초의 약은 페니실린이고요. 최초의 최초의 약은 아스피린이고요.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아까 항생제가 뭐 할 때 쓰는 약이라고? 세균 죽일 때 쓰는 약이라고. 그래서 얘는 다쳤을 때 어디 상처가 났어.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은 이제 감염된 세균이 막 번식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폐혈증이라 그래요. 되게 위험한 병이거든. 그 폐혈증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린하고 아스피린 두 개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건 몰라도. 알겠죠? 어쨌든 이거 다 어디서 얻었다는 게 포인트야. 자연에서 얻었다는 게 포인트야.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었다. 그 다음 에너지 생산 및 뭐 산업용 재료로도 제공을 할 수 있대요. 뭐 당연하죠. 우리 지금 생물 자원에서 에너지도 얻어요. 바이오 에너지라고 들어봤니? 사탕수수에서 그 에너지 얻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처음 들어봐요? 나중에 우리 2학기 기말에 가면 그런 것도 나와요. 지금은 생물로부터 에너지도 얻고요. 생물을 산업용의 재료로도 활용한대요. 엊그저께 그 뭐지? 뉴스 보니까 저기로 버드나무 무슨 껍질이더라? 파인애플 껍질 같은 걸로 옷 만들던데요. 파인애플 껍질이 불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방화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막 이런 거가 자연으로부터 얻은 거는 다 생물로부터 얻은 건 다 생물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물 자원을 많이 얻으려면 그만큼 생물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 더럽게 어렵게도 썼다. 그 휴양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나무 보고 동물 보고 이런 것도 다 생물 자원에 속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예요.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 중입니까? 그러니까 왜 멸종 중이냐예요 지금. 그것도 있죠. 자, 36페이지 지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안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생물 다양성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원인. 자지마.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1번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단편화. 인간이 산을 다 밀어버리고 도로를 뚫는다든가 숲을 다 밀어버리고 농경지를 만든다든가 이게 서식지 파괴죠. 근데 파괴는 알겠다. 아예 없어지는 게 파괴잖아요. 물을 메워가지고 전부 간척지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편화는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파괴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단편화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넓은 숲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내가 이 숲에 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숲이 이렇게 4조각으로 잘라졌어요. 가운데 도로를 뚫어가지고. 이게 전체 줄어든 넓이로만 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큰 덩어리였을 때보다 저렇게 쪼개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라고? 활동 반경을 자,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인데 가운데 부분이죠. 그죠. 숲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자리하고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사는 애들이랑 가운데 부분 사는 애들이 종류가 달라요. 근데 내가 숲을 지금 조각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돼버려요.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돼버려요. 전체 넓이로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거든요. 근데 가장자리가 늘어나면서 중심부의 넓이는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럼 저 중심부에 살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단편화예요. 파괴는 아예 싸그리 없어지는 거고 단편화는 남아있긴 있는데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편화된 애들을 다시 연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을 쓰죠? 생태 통로 같은 거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연결해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지금은 해주고 있죠. 어쨌든 서식지 파괴나 단편화 일단 이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불법 포획과 남획. 여러분 포획은 뭐고 남획은 뭐예요? 포획은 잡는 거고 남획은 막 잡는 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다.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데 몰래 잡는 거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고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또 많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외래종의 유입. 여러분 알고 있는 외래종 뭐 있어요? 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래종. 황소개구리. 베스 이런 애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애들이 아니죠. 원래 우리 생태계에 없었는데 어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무슨 문제점이 생겨? 얘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어요. 얘는 다른 놈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다른 놈들은 얘를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얘가 막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또 아작이 나요. 외래종이 유입되는 게 세 번째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입니다. 여기 외래종 몇 개 나와 있어요. 뉴트리아 외래종인 거 알아요? 카피바라랑 다른 거야. 우리나라의 자연에 카피바라가 어딨니? 자, 이 뉴트리아는 원래 어디 살던 애들이더라? 그 호주 쪽에 살던 생물인데 얘네를 어떤 미친놈이 가죽을 벗겨서 모피를 만들려고 불법 그으로 데려와요. 한 150마리인가? 근데 데려오고 나서 봤더니 얘네 가죽은 모피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걸 사실은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 논에다가 풀어버린 거죠. 번식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얘네가 번식을 미친 듯이 하고 생태계를 막 파괴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현상금을 건 거죠. 뉴트리아를 많이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를 주겠다. 그래갖고 뉴트리아 그 사냥꾼 아저씨가 나타나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못 잡는 뉴트리아를 1년에 몇 마리를 잡아다더라? 아주 싹쓸이를 했죠?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그 뉴트리아 박멸 단체 나라에서 하는 거기에 수장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내 뉴트리아를 빨리 다 죽이고 다니고 있죠. 여튼간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종이에요. 가시박 얘는 식물인데 대표적인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번식하면 그늘이 져가지고 다른 식물들 양분 다 뺏어먹고 뭐 다 죽여버리는 뭐 이런 애고, 여기 이제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애들도 대표적인 외래종이에요. 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환경오염. 여러분 여기 이거 웬만하면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1번에 서식지 파괴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1번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2번 불법 포획과 남획, 3번 외래종의 유입, 4번 환경오염.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아야겠죠. 해결을 해야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으로 나뉘어져요. 개인적인 노력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에너지 절약해, 대중교통 이용하고, 친환경 제품 쓰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고, 사회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자, 단편화된 곳에 생태통로 설치하겠다. 이거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통로를 설치한다든가 또 정책. 자,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이제부터 지정합니다. 낚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법을 만들어서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것도 다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멸종해가는 왜 식물들 씨앗 모아놓는 은행 있는 거 알아요? 종자은행. 여기 안 써있네. 종자은행 같은 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죠. 이것도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들어갖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종자은행을 설립한다든가. 이거는 사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이거는 한 나라 안에서 하는 거고요. 자, 국제적인 노력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협약 맺는 거예요. 협약. 근데 몇 가지 중요한 협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게 람사르 같은 거. 람사르 협약. 왜요? 시험범위. 그럼 람사르 협약이 뭐 하는 협약인데? 오, 이거 필요 없네. 늪지 보호하는 람사르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 가끔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오른쪽에 이제 국제 협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 알아두시면 되고. 됐죠? 아까 채우던 프린트 뒷장 한번 보실래요? 다 했어요 이제. 이것만 채우면 돼요. 뭐? 자, 뒷장 프린트 보시고요. 생물 다양성 나옵니다. 세 가지 다양성 있었어요. 뭐뭐뭐 있었죠?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죠?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 범위는 생태계 다양성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종다양성, 그 다음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정신 차려. 그 다음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왜 좋다고요? 이걸 세 번째 얘기하고 앉았다. 멸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 멸종이 방지된다고요? 질병. 자, 그걸 유식한 말로 해봐요. 유리한 성질이 급격한 환경 진열이 자요. 야 변화에 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서 멸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워낙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환경이 획가닥 바뀌어도 적응하는 놈이 한 놈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종이 잘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유전자가 다 똑같으면 한 방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멸종이 쉽게 되죠. 이거 예시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바나나가 많이 나와요. 바나나 멸종 위기인 거 들어봤어요? 실제로? 두 가지 아니에요? 바나나가 지금 전 세계에 재배하는 바나나가 종류가 한 종이에요. 한 종.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야생 바나나를 개량해서 만들었는데 이미 바나나 한 번 멸종됐어요.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에 재배하던 그 바나나 종이 지금은 없어요. 그 종이 이미 멸종이 됐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보다 훨씬 달고 맛있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근데 얘가 전 세계에서 한 종류만 재배를 했는데 어느 날 바나나 병이 퍼진 거죠. 무슨 곰팡이병이랬나? 근데 얘가 여기 쥐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바나나한테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이 종 자체가 멸종돼서 지금은 우리 60, 70년대에 먹던 바나나는 못 먹어요. 아예 종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거 먹을 때 상관없네요. 그럼 못 이루겠네요. 맞아. 그 검정고무실에서 기영이가 먹잖아요. 근데 검정고무실에서 기영이가 바나나 먹으면서 울잖아. 맛있어서 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나나 먹으면서 맛있어서 울진 않잖아요? 그때 먹었던 바나나랑 지금 먹는 바나나랑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르대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복원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복원될 수가 없는 게 유전자 자체가 아예 사라졌어요. 완전 멸종.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바나나를 어떻게 전 세계에서 똑같은 걸 재배할 수 있냐면 바나나는 무성생식해서 재배하기 때문이야. 이게 씨앗으로 재배했으면 그렇게 멸종이 안 됐을 거예요. 다 똑같이 좋은 바나나 재배하고 싶으니까 뿌리나 줄기를 잘라와갖고 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씨앗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원이 안 되고요. 현재는 자연계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다른 종을 하나 개량해갖고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만 있으면 멸종이 될 위기가 좀 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그 숲이에요. 분명히 둘 다 20개체, 20개체, 종류도 4종류씩 똑같지만 우리는 어디가 더 다양성이 높다 그런다. 나요? 가지. 얘 몰빵 되잖아, 몰빵. 자, 그럼 어느 쪽이 다양성이 높냐? 가. 그 이유가 뭐냐고 쓰래잖아요. 뭐라고 쓸 거예요?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했기 때문이죠. 무조건 종류만 많다고 다양한 게 아니라 몰빵돼 있으면 안 된다.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우리가 종다양성이 높다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종다양성이 높으면 아까 뭐가 좋다 그랬죠? 유전적 다양성은 멸종이 잘 안 돼. 그럼 종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져. 그것도 맞긴 한데 우리 뭐 했어요? 먹이사슬. 종이 많아야 먹이사슬이 복잡해져서
하나가 없어져도 딴 놈들이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유식하게 한번 써봅시다. 종다양성이 높으면 복잡한 먹이 사슬보다 더 복잡해지면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하나 없어져도 다른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로 유지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생물자원. 그러면 땅에서 철광석을 캤다. 생물자원 이게 이게? 이건 아니죠. 살아있는 거에서 얻어야 생물자원이에요. 살아있는 거에서 얻어야. 땅에서 철광석 캤다. 이거는 광물자원입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자, 생물다양성이 지금 줄고 있어요. 원인 1번 뭐였죠? 뭐라고? 서식지, 파, 괴와 단편하죠. 아예 아작이 나거나 아니면 쪼개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이 불법 호획과 남획이었고요. 세 번째 원인은 외래종의 유입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오염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감소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개인적, 사회국가적,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제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썼어요? 개인적인 노력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들 써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혹은 뭐 친환경 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사회국가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생태 통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뭐 이런 거. 법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협약을 맺는 것이죠.